유진, 큰일이야. 용의자가 다음 범행 장소를 예고했어. 과거 북파공작원 훈련소였던 폐건물이야. 그리고 너를 지목했어. 전화를 받은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손녀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죠. 유진아, 무슨 일이니? 할머니, 용의자가 저를 지목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훈련받았던 그 폐건물에서 만나자고 했대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랑하는 손녀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유진아! 그곳에 가면 안 돼!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들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 벽에 걸려 있는 시골집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모습은 이제 70대가 된 순영 할머니와는 사뭇 달라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죠. 집 앞 텃밭에는 고추와 상추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는 누군가 심어놓은 듯한 나팔꽃이 덩굴째 엉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유진이 차려온 밥상을 받으며 순영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는 손녀가 정성껏 담아준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올리며 천천히 씹었죠. 밥알 하나하나가 소중한 듯 꼭꼭 씹어 넘기는 모습에서 지나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오랜 세월 농사일을 해서 거칠어졌지만 그 손길만큼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특히 밥그릇을 드는 할머니의 손가락 움직임에는 묘한 정교함이 있었는데 마치 아주 세밀한 작업에 익숙한 사람의 손놀림 같았습니다. 오늘도 몸 조심해라. 다치지 말고. 할머니의 말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손녀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순영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유진이 위험한 일을 한다는 사실에 불안해했지만 그 불안감이 단순한 걱정 이상의 무언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유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경찰 특공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체구는 작았지만 누구보다 의지가 강한 그녀에게 할머니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었죠. 할머니의 구부정한 등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할 텐데. 유진은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유진이 왜 그렇게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는지 궁금해했지만 유진에게는 할머니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유진에게 순영 할머니는 엄마이자 아버지이자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 저 갔다 올게요.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밥은 굶지 말고. 순영 할머니는 대문 앞까지 나와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던 할머니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죠. 혼자 남은 집안에서 할머니는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유진이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당한 어깨와 의연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곧은 허리를 가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사진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표정은 그리움보다는 무거운 죄책감에 가까웠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손목에는 푸른색 실로 만든 작은 매듭이 묶여 있었는데 지금의 할머니는 그 매듭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매듭에는 너무나 아픈 기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제시가 미안해. 할머니의 입술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아픔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했죠. 순영 할머니는 낡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조차 때로는 총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그녀는 문득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죠. 세월이 흘러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목에는 희미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어루만지며 할머니는 또다시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은 너무 생생해서 때로는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는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죠. 설거지를 마친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진 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 상자를 바라보기만 했을 뿐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들은 절대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빛바랜 군복 사진, 녹슨 태극기 배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 남자의 사진이 들어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쪼그리고 앉아 고추 사이사이에 난 잡초를 뽑아내는 일은 힘들었지만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위안이 되었죠.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자 할머니는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잡초를 뽑으며 할머니는 무의식 중에 복잡한 매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익힌 습관이었죠.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만들어내는 그 매듭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정교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늘 어두운 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았죠. 그 구름을 걷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구름이 걷히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만약 유진이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집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영이 오늘도 부지런하네. 손녀가 효녀라서 참 좋겠어. 그냥 할 일이 있어서요. 유진이가 워낙 착해서 제가 고마울 따름이죠. 순영 할머니는 상냥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웃과의 대화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무언가 눈치채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7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유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유진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왜 안에서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모기도 많을 텐데요. 괜찮다. 바람이 시원해서 말이야. 오늘 일은 어땠니? 그냥 평범했어요. 서류 정리하고 훈련하고 그랬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유진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 노을을 바라봤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순영 할머니는 문득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너무 아프고 무거워서 손녀에게 들려줄 수가 없었죠. 대신 할머니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할머니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할미가 많이 사랑한다는 거 알지? 물론이죠,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제일 사랑해요. 할머니는 제게 전부예요. 유진의 대답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에게 평생의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그 비밀이 밝혀질까봐 하는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저녁 먹자. 오늘은 할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 와, 정말요? 할머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평범한 하루가 또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영 할머니는 알고 있었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신이 평생 숨겨왔던 비밀도 함께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눈빛이 지금의 자신을 꾸짖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 속한 경찰 특공대 사무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30년 전 신문 기사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푸른 매듭 연쇄강도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이 크게 떠 있었죠. 유진은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에 모여 브리핑을 듣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대형 사건에 투입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은 매우 특수한 경우입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전 수도권 일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강도 사건의 용의자가 최근 다시 나타났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는 것이었죠. 당시 사건은 피해자들이 모두 푸른색 매듭으로 손목이 묶여 있었다는 특징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총 7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모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당시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50대 후반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매듭 기술입니다. 팀장이 확대된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복잡하고 정교한 푸른색 매듭이 선명하게 보였는데 그 매듭은 일반인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그 매듭을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복잡한 패턴과 정교한 마무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매듭 기술은 특정 부대에서만 가르치던 특수 매듭법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북파 공작원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적진 침투 시 동료를 구별하거나 비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팀장의 말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파 공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문득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죠. 어릴 적 할머니가 찢어진 집신을 엮어주거나 끈을 묶을 때 사용했던 그 기묘하고 복잡한 매듭들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비가 와서 빨래줄이 끊어졌을 때 할머니가 순식간에 만들어낸 그 견고한 매듭이 떠올랐습니다. 추가로 용의자는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30년 동안 잠적해 있다가 최근에 다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상당한 경험과 훈련을 받은 인물로 추정됩니다. 유진은 동료들의 진지한 표정을 둘러보며 자신의 생각이 너무 비약적인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듭의 모양과 할머니의 손놀림이 계속 겹쳐 보였죠. 특히 할머니가 매듭을 만들 때의 그 자연스럽고 능숙한 손동작이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의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 괜찮나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옆자리 동료의 목소리에 유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았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브리핑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수사팀은 특별팀으로 구성됩니다. 김유진, 당신도 포함입니다. 신입이지만 체력과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유진은 놀라서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발탁이었지만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회의가 끝난 후 유진은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30년 전 사건 기록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녀의 의문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사건 보고서에는 용의자가 사용한 매듭의 특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푸른색 실을 사용한 복잡한 팔자 매듭, 특수한 고정 기법으로 풀기 어려움, 군사훈련에서만 볼 수 있는 정교함, 매듭 끝부분의 독특한 마무리 방식 등의 설명이 적혀 있었죠. 유진은 이 설명들을 읽으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매듭 솜씨와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듭 끝부분의 독특한 마무리 방식이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목격자 진술이었습니다. 범인은 매듭을 만들 때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숙했다는 증언이 있었죠. 유진은 문득 할머니가 어둠 속에서도 신발끈을 척척 묶어주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할머니의 손재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상당한 수준의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평소와 달리 침묵을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저녁상 앞에서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순영 할머니는 손녀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지만 먼저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유진의 그릇에 반찬을 하나씩 올려주며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하던 유진은 그 정교하고 빠른 움직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할머니, 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손녀를 바라봤죠.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에서 미세한 경계심을 느낀 유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매듭을 그렇게 잘 만드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어려운 매듭도 눈 감고 하시잖아요. 순영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받게 될 질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있었나 보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거야. 할머니의 대답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유진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죠.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만드시는 매듭은 정말 특별해요. 일반 사람들은 못 만드는 것 같은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혹시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유진아,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무슨 일 있었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과 함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할머니를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의심이 틀렸을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할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할머니 솜씨가 너무 대단해서요. 유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더욱 커져갔죠. 할머니의 반응, 그 미묘한 변화들이 모두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질문을 받자마자 보인 그 순간적인 경직 상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푸른 매듭과 할머니의 모습이 교차하고 있었죠. 혹시 할머니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죄스럽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키워준 은인인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한편 옆방에서 순영 할머니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30년 동안 조심스럽게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한 마을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힐끔힐끔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나누던 대화도 어색하게 끊어졌습니다. 할머니, 저 갔다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몸 다치지 말고. 평소와 똑같은 인사였지만 어제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진은 대문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고 할머니는 그런 손녀의 모습을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유진이 무언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사무실에 도착한 유진은 다시 한번 사건 자료를 펼쳐놓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매듭 사진을 확대해서 보고 관련 증언들을 다시 읽어봤죠. 그러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경찰로서의 직업의식과 손녀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습니다. 유진, 뭔가 발견한 게 있나요? 동료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추측일 뿐이었고 무엇보다 할머니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말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할머니가 주무실 때 그 옛날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할머니가 그 시대와 연관이 있다면 분명 어떤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피곤해 보인다며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끓여주었죠. 그 따뜻한 배려가 유진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할머니를 의심한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할머니, 먼저 들어가서 쉴게요. 그래, 푹 쉬어라. 내일도 힘든 하루가 될 텐데. 할머니의 말에서 묘한 의미를 느낀 유진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유진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어둔 채 할머니의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잠자리에 든 것 같았죠. 유진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집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발소리를 죽이며
할머니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행히 깊이 잠든 것 같았죠. 유진은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아온 그 낡은 옷장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두려워 보였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옷장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할머니의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찾는 것은 따로 있었죠. 옷장 아래쪽 구석진 곳에 있을 만한 오래된 물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대신 휴대폰 불빛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마침내 유진은 옷장 맨 밑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아 보였죠.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뭔가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자를 거실로 가져간 유진은 소파에 앉아서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군복 사진 한 장이 맨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아래로는 녹슨 태극기 배지와 오래된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군복 사진을 집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여성은 분명히 할머니였지만 지금의 구부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곧은 어깨와 당당한 자세, 그리고 결연한 표정을 지닌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여성의용군 1950이라고 적힌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성의용군. 유진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웠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할머니의 필체로 쓰인 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50년 10월 15일. 오늘 북파 공작원 훈련을 시작했다. 매듭법 교육이 특히 어렵다. 하지만 동료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니 열심히 배워야겠다. 1950년 11월 3일. 제시기와 함께 고급 매듭법을 연습했다. 그의 손놀림은 정말 빠르고 정확하다. 나도 그만큼 잘하고 싶다. 1950년 12월 1일. 푸른색 실로 만든 매듭이 우리의 신호가 되었다. 이 매듭을 보면 동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유진은 수첩을 읽으면서 점점 더 충격에 빠져갔습니다. 할머니가 단순히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북파 공작원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 과정에서 바로 그 매듭법을 배웠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던 한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젊고 수려한 얼굴의 남성이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제시기와 함께 1950년 겨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남자의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는데. 맞습니다. 바로 푸른 매듭 연쇄강도 사건의 유력 용의자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몽타주와 비교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유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할머니와 그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수첩을 계속 넘겨보니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1951년 2월 14일. 제시기가 특별 임무에 투입된다고 했다. 돌아오면 결혼하자고 약속했다. 푸른 매듭을 만들어서 서로의 표식으로 하기로 했다. 1951년 3월 10일. 제시기의 소식이 끊겼다.
부대장님은 실종되었다고만 하신다. 너무 걱정된다. 1951년 4월 22일 부대가 해체된다고 한다. 제식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매듭법은 절대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면 안 된다고 했다. 유진은 수첩을 읽으면서 할머니의 과거가 점점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한국 전쟁 당시 극비 훈련을 받은 북파 공작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식이라는 남자와 깊은 관계에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식이라는 남자가 현재 수배 중인 용의자와 닮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유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남자가 용의자라면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아, 뭘 하고 있니? 유진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죠. 놀람과 슬픔,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들고 있던 사진을 바라봤죠.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들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속의 남자가 누구예요? 그리고 이 수첩에 적힌 내용들은 뭐예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식이야.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지. 제식이는 내 첫사랑이자 전우였어. 순영 할머니의 목소리는 7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애틋했습니다. 유진은 할머니 옆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들었죠. 할머니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그 깊은 감정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1950년 가을이었어. 나는 겨우 20살이었고 나라를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 그때 여성의용군에 자원했는데 선발되어서 특수훈련을 받게 되었단다. 할머니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진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죠. 존경하던 할머니의 숨겨진 과거가 이렇게 드라마틱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범한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분이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다니. 북파 공작원 훈련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기술을 배워야 했지. 그 중에서도 매듭법은 특히 중요했단다. 적진에서 동료를 구별하고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유진은 어릴 적 할머니가 보여준 그 놀라운 손놀림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단순한 손재주가 아니라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었던 것이죠. 할머니가 어둠 속에서도 척척 매듭을 만들어내던 모습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식이는 나보다 2살 많았어. 키도 크고 잘생겼지.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 훈련 과정에서 나를 많이 도와줬지. 매듭법도 암호 해독도 격투술도. 그 사람 없었으면 나는 훈련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함께 느껴졌죠.
유진은 할머니가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궁금했지만 섣불리 묻지는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서 아직 다하지 못한 아픈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푸른색 실로 특별한 매듭을 만들기로 약속했어. 전쟁이 끝나고 다시 만나면 그 매듭을 보고 서로를 알아보자고 했지. 그게 우리만의 약속이었단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특별한 매듭이었어. 할머니는 수첩에서 푸른색 실 조각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정교한 매듭의 흔적을 볼 수 있었죠. 유진은 그 매듭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시에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매듭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1951년 봄에 제시기가 특별 임무에 투입되었어. 북한 깊숙이 들어가서 중요한 정보를 가져오는 임무였지. 출발하기 전날 밤에 제시기가 내게 말했어. 순영아, 내가 돌아오면 결혼하자. 이 매듭이 우리의 증표야. 라고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유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감정이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시기는 돌아오지 않았어. 한 달, 두 달, 반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지. 부대장님은 실종되었다고만 하셨어. 그리고 얼마 뒤 우리 부대가 해체되었단다. 모든 기록도 없애버리고 우리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어. 유진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의 과거가 이렇게 아프고 슬픈 이야기였다니. 하지만 동시에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의 연관성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닐까요? 할머니, 그런데 이 사진 속의 제식이라는 분이 혹시 지금도 살아계실까요? 유진의 질문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고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10년 전에 알게 되었어. 제시기가 북한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했다는 소식을 말이야. 그런데 탈출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많이 잃었다고 했어. 과거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어. 유진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제식이라는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현재의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기억을 잃었다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할머니, 그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정말 확실한 정보인가요? 옛날 전우 중 한 명이 알려줬어. 그 사람도 제시기를 찾고 있었거든. 하지만 제시기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고 과거 기억도 거의 없다고 했어. 만나봤자 서로에게 상처만 될 것 같아서 그냥 멀리서 안부만 확인했지. 할머니의 말에 유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제식이라는 사람이 정말 살아있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이 그 매듭법을 따라한 것일까요? 할머니, 혹시 그 제식이라는 분이 어디에 살고 계신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유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7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비밀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지만 손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으로는 서울 근교 어딘가에 살고 있다고 했어.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 그리고 이름도 바뀌었을 거야. 그때 갑자기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팀장에게서 온 긴급 연락이었죠. 유진은 전화를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진, 지금 당장 출동해. 용의자가 다시 나타났어. 이번에는 큰 사건이야.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전화를 받은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손녀의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죠.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구나. 할머니, 제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용의자가 다시 나타났대요. 이번에는 폭발물까지 사용했다고 해요. 지금 당장 출동해야 해요. 유진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의 이야기로 가득했죠. 혹시 그 용의자가 정말 제식이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기억을 잃었다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지 않을까요? 할머니, 저 다녀올게요. 이 이야기 나중에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식이라는 분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조심해라, 유진아. 위험한 일은 하지 말고. 할미가 너무 걱정된다.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뒤로하고 유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유진의 마음은 더욱 복잡했죠. 사건 현장으로 향하는 길에 유진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용의자가 정말 할머니의 옛 연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현장에 도착하자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용의자가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주변 지역은 이미 통제되어 있었죠. 유진은 동료들과 함께 대기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할머니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패턴이 다르네요.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테러에 가까워요. 뭔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동료의 말에 유진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용의자에게 무슨 변화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때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진의 동료 중 한 명이 폭발 여파로 크게 다쳤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더 이상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 반드시 해결해야 해요. 유진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와의 관련성 때문에 더욱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폭발 현장의 연기가 서서히 걷히자 유진은 부상당한 동료의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영사는 다리에 파편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유진은 그 광경을 보며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유진, 괜찮아요? 팀장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할머니의 이야기와 현재의 상황이 계속 겹쳐 보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없나요?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은 없어요. 다만 폭발물 설치 기법이 상당히 전문적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팀장의 말에 유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제식이라는 사람의 나이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면 폭발물 다루는 법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팀장님, 혹시 이번 사건이 30년 전 사건과 다른 패턴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내야 할 부분이야. 30년 전에는 단순한 강도였는데 이번에는 폭발물까지 사용하고 있어. 뭔가 변화가 생긴 거지. 유진은 팀장의 말을 들으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재식이라는 사람이 기억을 잃었다면 그 기억이 되돌아오면서 행동 패턴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유진은 사무실에서 30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보는 자료들은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특히 매듭의 패턴과 용의자의 행동 양식에서 군사훈련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죠. 유진, 뭔가 발견한 게 있어요? 동료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와의 관련성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매듭 기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누가 이런 기술을 가르쳤는지 말이에요. 글쎄요. 한국 전쟁 당시 북파 공작원 훈련 기록은 대부분 기밀이거나 폐기되었을 텐데. 아, 그런데 국가보훈처에 관련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동료의 말에 유진은 새로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과거가 공식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죠. 그 시각 집에서는 순영 할머니가 불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폭발 사건 소식이 나오자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재식이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유진이 위험에 처하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는 일어나서 옷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보지 못한 또 다른 상자를 꺼냈죠. 그 안에는 낡은 무전기와 함께 예전에 사용했던 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시가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니? 할머니의 중얼거림에는 슬픔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제식이 기억을 되찾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무렵 유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폭발 사건 때문에 하루 종일 불안해했던 것이죠. 유진아, 다치지는 않았니? 뉴스에서 봤는데. 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동료가 다쳤어요. 유진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7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식이라는 분에 대해 더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유진아, 사실 말이야.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식이에게는 동생이 있었어. 형을 무척 따르는 동생이었지. 그런데 제식이가 실종된 후에 그 동생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 유진은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것이죠. 그 동생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제식이보다 5살 어렸어. 형을 정말 좋아했지만 동시에 질투도 많이 했어. 특히 내가 제식이와 가까워지는 걸 못마땅해 했거든. 할머니의 말에 유진은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현재의 용의자가 제식이가 아니라 그 동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할머니, 그 동생도 매듭법을 알고 있었나요? 제식이가 가르쳐 줬을 거야. 형제간에 비밀이 있을 리 없으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성격이 좀 달랐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면이 있었거든.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유진은 점점 더 복잡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갑자기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집 주변을 맴도는 것 같은 발소리였죠. 유진은 즉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혹시 누가 올 예정이에요? 아니,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없는데. 할머니도 불안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발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대문 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죠. 유진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나가서 대문을 열어봤습니다. 그곳에는 푸른색 실로 만든 복잡한 매듭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정확히 할머니가 보여준 그 매듭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이게 뭐지? 유진은 그 매듭을 집어들고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할머니는 그 매듭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제시기의 매듭이야. 틀림없어.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전에 약속했었어.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매듭으로 신호를 보내기로 했었지. 그런데 이게 여기 있다는 건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팀장에게서 온 긴급 연락이었죠. 유진, 큰일이야. 용의자가 다음 범행 장소를 예고했어. 과거 북파 공작원 훈련소였던 폐건물이야. 그리고 너를 지목했어. 전화를 받은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손녀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죠. 유진아, 무슨 일이니? 할머니, 용의자가 저를 지목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훈련받았던 그 폐건물에서 만나자고 했대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랑하는 손녀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유진아. 그곳에 가면 안 돼. 하지만 유진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사건을 끝내기 위해서는 용의자와 직접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돼, 유진아. 그곳에 가면 안 돼. 할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영 할머니는 유진의 팔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죠. 7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모든 두려움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손녀만큼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경찰이에요.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유진의 말에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폐건물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할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곳의 구조와 숨겨진 함정들까지 기억하고 있었죠. 유진아, 그곳은 너무 위험해. 지하에 비밀 통로도 있고 함정도 많아. 그리고 만약 정말 제식이나 그 동생이라면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 유진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걱정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렇다면 더욱 가야 해요. 할머니가 아시는 정보가 있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유진의 말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문을 완전히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줄게. 할머니는 유진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폐건물은 단순한 훈련소가 아니었어. 지하 3층까지 있는 거대한 시설이었지. 각 층마다 다른 훈련이 이루어졌고
특히 지하 2층에는 매듭법과 암호 해독을 배우는 곳이 있었어. 할머니의 설명에 유진은 메모를 하며 집중했습니다. 이런 정보는 다른 곳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지하 3층에는 신문실이 있었어. 포로 신문 기법을 배우는 곳이었지. 제식이는 그곳에서 특별 훈련을 받았어. 아마 그곳에서 폭발물 다루는 법도 배웠을 거야.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유진은 점점 더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와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그 건물의 구조를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비상구나 숨겨진 통로 같은 것 말이에요. 1층 정면 입구 외에도 뒤쪽에 비상구가 있어. 그리고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 숨겨진 문이 있지. 그 문을 통하면 바로 외부로 나갈 수 있어. 할머니는 종이에 건물의 대략적인 구조를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죠. 그만큼 그곳에서의 경험이 강렬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곳에는 함정이 많다는 거야. 훈련 과정에서 실전과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여러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어. 특히 계단 중간중간에 압력 감지 장치가 있었어. 유진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죠.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저를 지목했을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마 내가 내 손녀라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제식이든 그 동생이든 나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을 테니까. 할머니에 대한 감정이요? 제식이라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원망도 있을 테지. 왜 자신을 찾지 않았는지, 왜 기다리지 않았는지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나왔습니다. 유진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려왔죠. 그리고 만약 그 동생이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져.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형에 대한 질투심이 있었거든. 형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욱 그랬어.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유진은 용의자의 동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복잡한 감정이 얽힌 개인적인 복수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할머니, 그렇다면 제가 가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반대하는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만약 정말 가야 한다면 내가 함께 가겠어.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만이 그 건물의 구조를 완전히 알고 있어. 그리고 나만이 제식이나 그 동생과 대화할 수 있어.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나였으니까. 유진은 할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70대 노인이 그런 위험한 곳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너무 위험해요. 절대 안 돼요. 유진아, 내가 겪은 세월을 생각해봐. 7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어. 이제는 끝낼 때가 되었어. 할머니는 일어나서 다시 옷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물건들을 꺼냈죠. 낡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칼과 작은 무전기, 그리고 오래된 지도였습니다. 이것들은 예전에 사용했던 장비들이야. 아직도 작동할 거야. 유진은 할머니가 꺼낸 물건들을 보며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단순히 훈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이런 걸 어떻게 해. 나도 실전에 투입되었었어. 제식이가 실종된 후에 말이야. 복수심에 불타서 위험한 임무들을 자원해서 맡았지. 할머니의 고백에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할머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과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건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식이나 그 동생의 행동 패턴도 예측할 수 있어. 할머니는 지도를 펼쳐서 건물 주변의 지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건물 내부의 상세한 구조까지 기억하고 있었죠. 할머니, 정말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유진아, 나는 이미 70년을 기다렸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혼자 보낼 수는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죠. 걱정도 되었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결심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께 보고해야 해요. 민간인이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유진아, 이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야.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해. 그리고 공식적으로 진행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 할머니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대규모 작전을 펼치면 용의자가 더욱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새벽에 출발하자. 해가 뜨기 전에 그곳에 도착해서 먼저 상황을 파악해 보는 거야. 할머니의 제안에 유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할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심했죠.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7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사히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까요? 새벽 4시 순영 할머니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옛날의 장비들을 몸에 지녔습니다. 낡은 칼을 허리에 차고 무전기를 주머니에 넣었죠. 구부정했던 허리가 어느새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도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20살 때의 나와 똑같구나. 유진은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구부정하고 느릿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특히 할머니가 장비를 점검하는 손놀림은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나는 전문가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걱정하지 마라, 유진아. 몸은 늙었지만 기억은 생생해. 그리고 이런 일에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거든. 두 사람은 새벽 어둠을 틈타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예전 기억을 더듬어가며 폐건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을 안내했죠. 대중교통 대신 할머니가 기억하는 옛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저 산 너머에 있어. 걸어서 2시간 정도 걸릴 거야. 할머니의 발걸음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유진이 오히려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죠. 70년 전의 훈련이 몸에 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 너무 빠르세요. 조금 천천히 가세요. 아니야,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해야 해. 밝아지면 우리가 들킬 수 있어. 산길을 오르며 할머니는 옛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제식이와 함께 이 길을 걸었던 그 시절,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했었죠.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어가자 멀리 폐건물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죠. 할머니는 그 건물을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70년 만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두려움, 그리고 결연함이 모두 느껴졌죠. 유진은 그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함께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대로 뒤쪽 비상구 쪽으로 돌아갔죠.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지만 할머니는 함정을 의심했습니다. 너무 쉽게 열려 있어. 분명 의도적인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일단 들어가되 내가 먼저 앞서갈게. 함정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할머니는 유진을 뒤에 세우고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예상대로 어둠에 휩싸여 있었지만 할머니는 마치 자신의 집처럼 자연스럽게 이동했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세 번째 단을 피해 압력 감지 장치가 있어 할머니의 안내를 따라 유진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의 기억이 정확했는지 세 번째 단에서 미세한 철사 같은 것이 느껴졌죠. 2층에 도착하자 갑자기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제시가?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죠. 가까이 올수록 할머니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제호구나. 할머니의 말에 남자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식이의 동생 제호였던 것입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형과 닮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전혀 달랐죠. 차갑고 원망으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순영 누나 70년 만이네요. 아직도 아름다우시네요. 제호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제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제호야, 내가 왜 이런 일을... 왜요? 형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왜 안 되겠어요? 제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건물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은 긴장한 채로 상황을 지켜봤죠. 형은 누나만 생각했어요. 나는 안중에도 없었고요. 그리고 형이 실종된 후에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어요. 제호야, 그때 상황이... 변명하지 마세요. 누나도 형만 찾았잖아요. 나는 혼자 살아남아야 했어요.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혼자였어요. 제호의 말에서 깊은 상처와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미안해, 제호야.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늦었어요. 형은 이미 죽었어요. 10년 전에 병으로 죽었거든요. 할머니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식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럼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니? 복수예요. 내 인생을 망가뜨린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복수. 그리고 형의 이름으로 누나를 찾아오게 하려고요. 제호는 푸른 매듭을 꺼내 보였습니다. 할머니와 제식이가 만들었던 그 매듭과 똑같은 모양이었죠. 형이 죽기 전에 이 매듭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누나를 그리워하면서 말이에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식이 자신을 그리워하며 죽어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죠. 제호야, 이제 그만해.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호는 유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누나의 손녀라는 걸 알고 있어요. 누나가 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누나도 소중한 것을 잃어봐야 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70년 전 북파 공작원이었던 그때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났죠. 제호야, 다른 건 몰라도 내 손녀에게 손 떼는 건 용서 못해.
할머니는 허리에 찬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이었죠. 재호도 그에 맞서 자신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줘, 순영 누나. 긴장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은 할머니를 보호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짓으로 뒤로 물러서라고 했죠. 유진아, 내가 해결할게. 할머니, 위험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70년 동안 미뤄왔던 일을 이제 끝낼 때가 온 것입니다. 재호야,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해요? 70년 동안 혼자 살아온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요? 재호가 할머니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몸놀림은 여전히 빨랐죠. 70년 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둘 다 과거의 기술을 잃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재호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재호야, 항복해. 더 이상 상처받지 마. 하지만 재호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쌓인 원망과 분노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죠. 격투 끝에 할머니가 재호의 무기를 떨어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재호는 바닥에 쓰러졌고 할머니는 그런 재호를 내려다봤죠. 재호야, 이제 그만해. 형도 이런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재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누나, 왜 나를 찾지 않았어요? 왜 혼자 버려뒀어요? 할머니도 무릎을 꿇고 재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재호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70년 만에 화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죠.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재호의 울음소리가 폐건물 안에 울려 퍼지자 7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시간이 마침내 녹기 시작했습니다. 순영 할머니는 재호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죠.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오해와 원망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누나, 형이 죽기 전에 계속 누나 이야기만 했어요. 누나를 만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누나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재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할머니는 더욱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재식이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더욱 죄스럽게 느껴졌죠. 재호야, 오빠는 어떻게 지냈니? 처음엔 기억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되찾았죠. 특히 누나에 대한 기억은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재호의 말을 들으며 재식이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며 세상을 떠났을 재식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법으로 누나를 원망했어요? 왜 형을 찾지 않았는지, 왜 우리를 포기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만나고 싶기도 했어요. 복잡한 감정이었죠. 재호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죠. 재호 아저씨, 지금까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요. 하지만 자수한다면 참작이 될 거예요. 재호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를 닮은 듯한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알고 있어요. 이미 각오는 했어요. 다만 마지막으로 형의 묘소에 가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재호의 말에 놀랐습니다. 재식이의 묘소가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재식이 묘가 어디에 있니?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묘지예요. 이름도 바꾸고 조용히 묻어드렸죠. 형이 원했거든요. 화려한 것보다는 조용한 곳을 좋아했으니까. 할머니는 재호의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를 제식이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도 함께 가도 될까? 물론이죠, 누나. 형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세 사람은 폐건물을 나와서 제식이의 묘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재호는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의지를 보였죠. 묘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조용한 곳이었죠. 묘비에는 김재식이라는 이름 대신 박철수라는 가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7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첫사랑,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기다려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제시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재호는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며 자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에 대한 원망보다는 이제 그리움만 남아 있었죠. 형, 누나가 오셨어요. 70년 만에. 누나도 형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유진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한참 동안 묘소 앞에서 시간을 보낸 후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네요. 형한테도 인사드렸고 누나도 만났고. 재호야, 앞으로 어떻게 살 생각이니? 일단은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나서 형처럼 조용히 살고 싶어요. 재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70년 동안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누나, 저 이제 자수할게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 누나는 행복하게 사셨나요? 저희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으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70년 동안 죄책감 속에서 살았지만 유진이와 함께한 시간들은 정말 행복했었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유진이가 있어서 행복했어.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과 화해할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해. 재호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7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죠. 그 후 재호는 약속대로 자수했습니다. 다행히 자수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할머니의 탄원서 덕분에 형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무엇보다 30년 동안의 절망과 고통이 참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순영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몸에 무리를 주었지만 표정만큼은 평화로웠죠.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유진이 병문 안을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었죠.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 7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짐을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구나. 할머니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언론에서도 푸른 매듭의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할머니는 그런 말들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영웅이라니. 나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며칠 후 할머니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이 정성껏 차려준 밥상에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죠. 할머니,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구나, 유진아. 이제부터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겠어. 할머니는 옷장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글을 써넣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손녀 유진에게 할머니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이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써나가자.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우리는 더욱 강해졌어. 앞으로도 서로를 지켜주며 행복하게 살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유진에게 새로운 매듭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죠. 이번에는 복수나 비밀을 위한 매듭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을 담은 매듭이었습니다. 이 매듭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야.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지. 유진은 할머니가 가르쳐 준 매듭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봤습니다. 서툴렀지만 할머니는 만족스러워했죠. 잘했다, 유진아. 이제 우리도 새로운 매듭으로 묶여 있는 거야. 재호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누나와 유진이에게 너무 감사하다. 출소하면 형의 묘소를 더 잘 관리하겠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의미 있게 살겠다는 내용이었죠.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재호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재호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형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야.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았고, 유진은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 더욱 자랑스러워했죠.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제식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식아, 이제 편히 쉬어. 모든 게 잘 해결됐어.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그날 밤 할머니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따뜻한 꿈만 꾸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